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권법 총론 마지막 논점, 채권 양도와 변제를 중점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채권 양도 파트에서도 우리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됐는데, 특히 채권 양도는 450조의 2항이 주로 답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출제가 되면. 따라서 그 부분을 위주로,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채무 인수는 채권 양도의 반대 현상이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채권 양도가 뭐냐? 당연히 채권은 뭐요? 물건과 더불어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갑이 A에서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을에게 양도한다, 그죠? 그럼 그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을에게 그대로 넘어가죠. 여기 채권 양도라 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무자에서 가진 채권자의 채권을 양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죠? 채권 양도 계약. 그러면 당연히 채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1번의 동그라미 2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국적인 어떤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분행위의 하나인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더라, 그죠? 그래서 3번, 그 채권이 양도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양도인에게 기속됐던 채권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나옵니다. 3번 2번 갑니다. 449조요. 채권은 원칙, 양도가 자유다, 그죠? 채권 양도는 원칙, 자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 양도가 허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할 수 없는 경우, 즉 일신전속적 채권은 당연히 타인에게 양도 못하겠죠.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양도할 수 없다. 2항, 채권은 당사자의 반대 의사 표시하면 양도하지 못한다. 즉 당사자 의사로 양도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서리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성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합의로 양도할 수 없음을 정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당사자의 합의로 재판을 농락할 수는 없다, 그죠? 재판을 농락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일자도 재판에 의해서 전부 명령에서 전부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갑이 A에 간 채권을 당연히 재판을 떠서 을이 빼앗아온다, 그죠? 이와 같은 전부 명령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때 이와 같은 을이 그 같은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에 따른 어떤 결과를 농락할 수 없다. 거기까지요. 그 다음, 3번요. 이와 같은 지명 채권 양도에 대한 조건. 그래서 채권 양도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따라서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 양도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항,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성납치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 양도로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양도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성낙을 받아야 합니다. 자, 2항이 시험 문제요. 2항, 전항의 통지나 성낙은 확정일자 있는 정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해 제3자, 채무자 이해 제3자 적을게요. 채무자 이해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2항은 채권이 이중 양도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이중 양수인 간의 우열을 정하기 위해서 이중 양수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정서로서 구분합니다. 자, 그때 먼저 본문으로 가볼게요.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제3자에 대한 양조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가 된 경우 양수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성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그 채권 양도에 대한 확정일자가 붙은 통지가 누구께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즉 확정일자에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누구께 먼저 도착했냐에 따라서 그 선우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순서 속입니다.
따라서 이중양수인 간의 우열은 뭐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의해서 구분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뭐요? 그 통지서에 기재된 뭐요?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확정일자가 붙은 통지가 뭐요? 어느 것이 먼저 채무자에게 먼저 도착을 했느냐,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우열을 가린다는 겁니다. 자, 다시 조문으로 들어올게요. 451조. 성납 통지에 따른 효과. 1항. 채무자가 이를 보류치 않고 전조의 채권 양도 성납을 한 대로. 즉, 양도인이 뭐요? A에 대해서 가진 채권을 을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죠. 그때 채무자가 이를 보류치 않고 성납한 대로 뭐요? 그때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양수인을 부하기 위해서. 양수인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여하튼 뭐요? 제한이 없는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하튼 양수인을 보호를 할 목적으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양수인에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케 하기 위해서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인에서 부담한 채무가 있다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고 하죠. 그때 채무자가 이를 보류치 않고 그 양도를 성납했다면 양수인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믿은 양수인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2항. 양도인이 뭐요? 채권 양도 통지만 했다 그죠? 즉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 없이 성납한 바 없다 그죠? 그때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무자를 거기까지 체크할게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서 뭐요? 양도인에서 가지던 모든 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 자, 차이점. 채권자가 양도인으로서 뭐요? A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니까 뭐요? 채무자가 이를 보류치 않고 성납했다 그죠? 그때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자인 양도인이 뭐야? 채권 양도 통지만을 했을 때는 채무자는 그때까지 뭐야?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452조로 갑니다. 1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죠? 즉, 갑이 A에서 너의 가진 채권을 을에게 양도했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요? 갑과 을 간에 채권 양도가 없었거나 뭐요? 그 양도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뭐요? 이 통지를 받은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어볼게요. 선의의 채무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채무자는 이미 양수인에게 양수가 됐다고 믿었겠죠. 따라서 여튼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못합니다. 채권 양도인 지멋대로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고 뭐요? 또 처리하는 거 믿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거면 믿을 수 있죠.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 양도 통지를 처리하지 못한다. 채무의 인수로 갑니다. 채무의 인수는 채권 양도의 반대 현상이다. 그죠? 갑이 채권자입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채무 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뭐야? 인수인이 인수함으로써 기존 채무자는 채무관계로부터 탈락하고 뭐요? 인수인만이 채권자에서 채무 부담을 하는 뭐요? 이와 같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채무인수 계약이라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와 같은 채무인수를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도 있고 기존 채무자하고 뭐요?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는 이와 같은 채무인수 계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453조 1항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그때 체크할게요. 직급 형태는 누구와 누구 간의 계약으로 인수인과 뭐요? 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채무를 인수해서 뭐요?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수를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치 않는 거라지다. 즉 일신 전속적 거부는 인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이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착각할게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인수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은 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의 채무로 인수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금방 봤던 것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이랑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거기다 적을게요. 즉 당사자가 인수인과 채무자다. 그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성낙에 의하여 거리다. 채권자의 성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여기다 적을게요.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1억 채권이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른 책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으로 될 자는 무일푼이다. 그죠? 그와 같은 결과는 용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권자의 성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양 채권자의 성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가 됩니다. 저거 455죠. 그래서 이랑 전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성낙의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che고할 수 있고, 이양 채권자가 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죠. 그때는 성낙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죠? 성낙을 거절한까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6조요. 제3자와 채무자 간의 인수계약은 채권자의 성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죠. 그죠? 계약은 채권자의 성낙이 있을 때까지 비춰볼게요. 따라서 채권자의 성낙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 변경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채권자의 성낙이 있는 후에는 철회, 변경은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소급표요. 467조, 57조.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관한 성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테 소급하여, 그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하지 못한다. 458조로 갑니다.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한도록 그대로 넘겨받는 거죠. 따라서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59조로 갑니다. 전 채무자의 채무에서 A가 보증을 썼어요. 왜? 친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자하고는 친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하신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이자하고는 친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보증이나 제3자가 인수에 동의한다면 그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조문 2주로만 검토를 하시고, 자, 지금까지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에 관한 법조문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채권법 총론의 마지막 단계요. 채권의 소멸로 갑니다.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서 만족을 얻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볼게요. 채권의 소멸이라 하면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치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둘째 줄 마지막에 민법은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서 체크할게요.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요 7가지를 채권의 소멸 사유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봤던 소멸시 완성, 취소, 해제 등 있으면 당연히 채권도 소멸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제죠. 변제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급부에 조청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서 소멸한 것을 말합니다. 자, 개념 볼게요. 채무의 내용이 급부를 실현하는 밑줄 볼게요. 채무자 기타 자행위. 즉 급부는 채무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제3자도 급부를 채무자를 대신해서 급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채권은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소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변제로 갑니다.
채권의 소멸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게 변제죠. 그래서 변제자는 당연히 원칙 채무자가 변제하는 게 맞다, 그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당연히 제3자도 대신 변제할 수가 있겠죠. 제3자의 변제이랑 채무의 변제는 뭐예요? 원칙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다, 그죠? 즉 제3자의 변제는 원칙 허용됩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즉 일신 전속적 것보는 제3자가 대신 못하겠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치 않는 때는 그때는 제3자 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2항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체크할게요. 제3자가 대신할 수가 있더라도 뭐요? 제3자가 대신 변제하려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 못합니다. 반대로 형사하면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뭐예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대신 변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변제 수령권자입니다. 즉 변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당연히 변제는 누구에게 하겠어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게 원칙이겠죠. 따라서 채무자 등 뭐요? 변제자가 변제를 했더라도 이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뭐요? 권한이 없는 자라면 그 변제는 무효가 된다, 그죠? 자, 볼게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자가 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채권자도 채권이 압류득이 됐다면 변제받을 권한이 없죠, 그죠? 그래서 2번 표현 수령권자 미적 볼게요. 자, 표현이란 단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다, 그죠?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변제자가 보기에는 뭐요? 갑이 그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자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때 변제자가 잘못이 없으면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변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를 표현소령권자 제도로 한다, 그죠? 민법상의 표현대리하고 똑같죠? 표현대리라면 무권대리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대리권자로 보이는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권대리하고 똑같은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제도로 뭐예요? 표현대리한다, 그죠? 그래서 표현자가 붙으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제자가 보기에는 변제를 받는 자가 뭐예요? 적법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변제를 받을 수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때 변제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즉 변제자는 선이 무과시해야 되겠죠. 그때 그 변제자를 벌써 그 변제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를 표현수령권자 제도라고. 그때 진정한 권리자는 뭐예요? 이자에게 뭐 불법행위 책임 등을 묻겠죠. 자, 개념갑니다. 표현수령권자 기억. 표현수령권자는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자 같이 보이는 경우, 그때 변제자의 보호를 해서 일정 요건에서 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갑니다. 470조. 표현수령권자는 470조, 471조 두 명입니다. 그 중에 채권의 준점유자라면 변제를 받을 권한 있는 자 같이 보이는 자를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인 변제는 변제자가 뭐야? 설이 무관할 때 하나에 유효하다. 즉 변제자는 잘못이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밑에 본문갑니다. 이때 채권의 준점유자라면 뭐야?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을 권한자 같이 보이는 자는 뭐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 예컨대 뭐예요? 채권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뭐예요? 채권 양도의 표현 양수인, 즉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지만 그 채권 양도가 실질적으로 뭐예요? 무효 등인 경우. 그다음에 표현 상속인, 무효인 어떤 정부 명령 등을 받은 자, 위조한 영수증을 가진 자, 또는 뭐예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행사를 한 자. 이런 자들은 변제자는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자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채권의 준점유자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와 같은 채권자의 준점유자인 변제가 있었다면 뭐요? 그때 그자가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권한이 없더라도 변제자가 잘못이 없다면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효과
리얼. 그래서 이와 같은 변제가 유효하게 행해지면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진정한 채권자는 뭐예요? 이와 같은 수표현 수령권자 등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올라옵니다. 471조 영수증 소유자. 즉 470조하고 뭐예요? 471조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103조하고 104조 관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즉 103조는 모든 반사회 질서 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고 104조 불공정 법률 행위는 뭐예요? 그 중에서도 반사회 질서 행위 중 폭리 행위만 따로 뽑아둔 거죠. 그죠? 470조하고 471조 똑같습니다. 그 470조가 뭐예요? 권한 있는 자로 보이는 모든 자를 규율하고 있는 뭐예요? 일반적인 조문이라면 그 중에서 특히 갑이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권한이 없지만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특별한 경우를 하나 더 뽑아놓은 겁니다. 471조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 그 변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는 뭐예요? 선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그 효력이 없다. 자, 그럼 영수증 소지자 변제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472조 이와 같은 표현 수령권자가 아니라면 뭐예요? 나머지 권한 없는 자의 변제는 변제 효력이 없다. 그죠? 전 2조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어요. 다만 채권자가 거로해서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변제 목적물로 갑니다. 우리가 채권 총론 제일 앞물에서 봤던 지문이요. 462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뭐예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채무를 면한다. 그죠? 그 다음에 463조 채권계 이미 우리 시험 3 떴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변제로서 뭐예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대신 잘못 변제했다. 채무의 변제로 변제자 소유 물건이 아니면 뭐예요?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때는 변제는 무효입니다. 다만 미주볼게요. 다시 변제받은 자를 부하해서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은 거기까지요. 변제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뭐예요? 변제자가 자기 소유 물건도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변제로 제공했던 거죠. 그때는 다른 물건은 뭐예요? 다시 변제를 제공해야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자는 거죠. 변제자만 반환 청구 못해요. 근데 그 물건의 소유자는 당연히 변제받은 자에 대해서 뭐예요? 내 거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겠죠. 공평의 원칙상 변제자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464조요.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 즉 제한 능력자 등이겠죠.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을 이루며 그 변제가 취소가 되었더라도 뭐요? 공평의 원칙상 다시 유한 변제를 하자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465조 이랑 전 2조의 경우 채권자가 변제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는 뭐요? 그때는 거래에 앉아서 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의 경우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는 때는 당연히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63조 정도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변제 장소 우리 앞부분에서 한번 다시 봤죠. 변제는 어디에서 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는 특정물인들은 뭐예요? 어디에서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원칙적으로 변제 장소가 되고, 2항 특정물 이의 채무의 변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 주소지가 변제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상가로 6번 갑니다. 변제 시기. 민법 총칙에서 기한의 이건 포기가 되죠. 따라서 똑같습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자는 뭐예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 전이라도 미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그죠? 다만 그로 인한 상대의 손해는 배상해야 됩니다. 쌍가루 7번 변제 비용의 부담. 변제 비용을 원칙적으로 뭐예요?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 행위로 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는 뭐예요? 그 증가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그 다음에 변제 점검 밑줄 그을게요.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474조하고) (75조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뭐예요?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본문 가보세요. 즉 내가 변제를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그 점검물인 영수증을 받아야 되죠. 그때 전부를 변제하든 뭐예요? 일부를 변제하든 불문하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에는 뭐예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올라갑니다. (475조) 차용증 등을 썼다 그죠? 즉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때, 전부 동그라미 할게요. 전부를 변제한 때는 그 정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채권 정서 등의 반환은 뭐예요? 채무 전부의 변제 또는 기타 사유로 채무 전부가 소멸했을 때만 비로소 채권 정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일부만 변제한 경우는 차용증을 교부하면 큰일 나죠. 따라서 일부 변제만으로는 채권 정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 영수증의 교부와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죠. 그렇지만 채권 정서의 반환은 변제가 전부 이루어진 후에다 그죠? 채권 정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그다음 변제의 충당으로 합니다. 즉 변제의 충당이라면은 변제가 있었지만 뭐요?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한꺼번에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때는 뭐요? 어떤 채권에 먼저 충당할 것이냐 순서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충당의 순서는 합의, 그 다음에 지정, 법정, 이와 같은 순서대로 충당이 일어납니다. 합의는 뭐요? 변제자와 변제받는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는 충당의 순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과 법정은 순서 제한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충당의 개념부터 먼저 보고 올라갑니다.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한꺼번에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한꺼번에 모든 채무를 만족을 못 시킬 경우에 어느 채무에 우선해서 충당할 것이냐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순서는 합의, 지정, 법정 충당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전문 볼게요. 476조 지정이요. 그래서 합의가 없으면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 지정권자의 뭐야? 일방적인 지정권 행사, 단독행위죠. 그럼 지정권자가 누가 되느냐? 1항 채무자가 동일 채권자에서 같은 종류를 목적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변제자금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때는 첫 번째 변제자가 밑줄 그을게요. 즉 변제자가 지정권자입니다. 원칙. 그 당시에 어느 채무를 지정해서 변제를 충당할 수 있다. 2항 변제자가 전항에 지정을 하지 않는 변제받은 자, 밑줄 그으세요. 변제받는 자가 뭐예요? 그 당시에 어느 채무를 지정해서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서 즉시 이일한 데는 거래하지 않다. 즉 내가 가게로부터 뭐예요? 여러 차례 외상으로 물건을 사쓴다 그죠. 근데 한꺼번에 외상된 걸 못 받을 때는 먼저 내가 뭐예요? 어느 날에 외상부터 먼저 갖겠다 이렇게 지정하죠. 근데 저 없으면 뭐예요? 가게 주인이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그때 3항 전이항의 충당은 단독행위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 충당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없으면 법이 정하는 순서.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정 충당의 기준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볼게요. 당사자가 변제 충당할 채무를 지정치 않는 당각호 규정 1호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치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2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치 않는 뭐요? 채무자에게 그 변제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 그 다음에 3호 채무자에게 그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 4호 전 2호 상이 같은 데는 채무에 비례해서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479조 볼게요. 체크할게요. 비용 이자 원본. 한꺼번에 비용 이자 원본을 한꺼번에 소멸 못 시킬 때 이랑 채무자 한 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케 못한 급여를 뭐요? 밑줄 그을게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는 반드시입니다. 따라서 지정과 법정의 경우 뭐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는 뭐요? 또는 달리 못합니다. 반드시 요 세 가지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을 해야 된다. 근데 합의는 뭐요? 자기들이 합의니까 제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변제 제공으로 갑니다. 460조. 변제는 채무의 내역에 쫓은 현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죠? 즉 현실적으로 1억을 준비해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행위 채권자의 행위 즉 협력을 요하는 경우 뭐예요? 이자가 1억을 뭐예요? 준비하고 이자에게 받아갈 것을 통과하면 된다 그죠? 이를 구두 제공이랍니다. 따라서 경우에는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식으로 변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까지는 여기까지다 그죠? 따라서 변제 제공 효과, 변제 제공이 있으면 밑줄 그을게요. 그때부터 뭐요?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고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지체 책임을 진다 그죠? 그다음 변제자 대의로 갑니다. 즉 변제자 대의란 것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했다. 그러면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겠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법에서 뭐요? 채권자는 이전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그죠?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어떤 권리들이 자동적으로 변제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변제자 대위라 합니다. 자, 481조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481조를 먼저 봅니다. 제목이 법정대의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되면 뭐요? 그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에서 가지던 권리 등이 법에서 자동적으로 변제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변제자 대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480조 임의대의죠. 그럼 임의대의라면 변제할 법상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죠. 이랑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밑줄 그을게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성낙을 얻어서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성낙을 얻어야만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 이를 임의대의라고. 법정대의는 뭐예요? 자동이다 그죠? 483조로 갑니다. 일부 대의. 이랑 채권의 일부에서 대의 변제가 있는 데는 그래서 제3자 A가 1억 중에 뭐예요? 5천만 원만 대신 갚았다 그죠? 일부 대의가 있는 때에는 대의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입니다. 함께 권리를 형성한다. 이양 전하의 경우 채무 불이행을 원한 계약의 해지 해제는 뭐예요? 당연히 당사인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그 채권자가 해제했다면 뭐예요? 대의자에게 변제한 가액과 그로 인한 이자는 돌려줘야 됩니다. 자, 나머지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대물 변제요. 그래서 이 경우 변제는 뭐예요? 1억 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나머지 이제 개념 정도는 보시면 돼요. 대물 변제라면은 변제자와 뭐요? 채권자 사이 계약으로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현실적으로 뭐요? 자동차를 대신 인도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의 계약을 대물 변제 계약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현실적으로 밑줄 그을게요.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행함으로써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을 대물 변제 계약이라 합니다. 자, 순서 바꿀게요. 어디를 오시냐면은 430페이지 경계로 볼게요. 경계는 반대요. 본래 급부가 1억의 변제다 그죠? 근데 당사자 계약으로 본래 급부를 소멸시키는 대신 새로운
채무를 뭐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경계계약이라 합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대물변제계약은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가 대신 행해졌다 그죠? 근데 경계계약은 본래 급부를 소멸시킨 대신 뭐예요? 그에 가름해서 새로운 채무를 뭐예요? 성립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경계계약이랍니다. 자, 볼게요. 500조. 당사자가 채무의 종료 부분을 변경한 때는 그 채무는 경계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죠? 이와 같은 것을 경계계약이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상계. 자, 공탁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려면 뭐요? 급부를 해야 되죠. 즉, 변제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자가 지금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공탁. 그죠? 487조로 갑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목적물을 법원에다가 뭐요? 공탁하면서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가실 없이 채무자를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게도 공탁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상계요. 상계는 채무 면제의 반대입니다. 자, 7번부터 먼저 볼게요. 갑이 을에서 1억 원의 채권이 있죠. 그때 갑을이 청구사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뭐요? 을이 상당히 경제적 곤란하기 때문에 안 받겠다. 그죠?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뭐요? 그 채무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케 한다. 그죠? 이를 채무 면제라죠. 즉, 채무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계는 반대요. 갑이 을로부터 뭐야? 1억 받을 채권이 있다. 을도 뭐야? 갑으로부터 5천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잡하게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뭐야? 다시 갑으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받고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중첩되는 5천 범위에서 뭐야?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나머지 부분 뭐야? 갖겠다. 그죠? 이를 상계라 합니다. 상계. 자, 볼게요. 개념.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 그 채권 채무를 뭐야? 대등에게서 소멸케 시키는 채무자의 단독 행위를 상계라 합니다. 단독 행위가 원칙적으로. 다만 서로 간에 계약으로서 상계하는 상계 계약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상계에는 어떻게 되냐? 493조로 볼게요. 방법과 효과. 이랑 상계는 단독행위라고 하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단독행위 때문에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효과. 상계가 있으면 뭐요? 그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대등에게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자, 한계. 496조부터 498조까지 묶을게요.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들은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불법 행위 파트에서 한번 질문화됐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뭐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채도 안 하더라. 그죠? 너무 괘씸하니까 갑이 을을 찾아가서 1억 원 상당의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가 을에서 부담한다. 그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어떻게 제안합니까? 내가 너에게 1억 받을 채권도 있고 뭐요? 불법에 의한 1억 채무도 있기 때문에 이거 대등에서 없던 걸로 하자. 상계가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맞고 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은 상계 못합니다. 그 다음에 497조. 우리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근로채권을 다 압류하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이 압류하지 못한 것일 때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98조. 법으로부터 뭐요? 지급금지 명령 재판이 있었다. 그죠?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이외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조문들을 둡니다. 이를 통틀어서 뭐요? 상계 금지 채권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혼동. 혼동은 채권과 뭐요? 물건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에 해당하더라. 그죠? 자, 그러면은 변제 파트에서 어떤 지문이 출제된지 검토해 볼게요. 조문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옳은 것은 1번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체크할게요. 틀렸습니다. 현상 인도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이행기를 기준한다고 하죠. 이행기. 그 다음 2번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때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미적을게요. 손해배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를 하려면 뭐요? 새로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 된다, 그죠?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63조. 그 다음 3번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낙 없이 미적을게요. 성낙 없이 본래 채무행위에 가람하여 동일한 가치의 것부를 물건으로 거비한다는 변제와 같은 노력이 있다. 대물 변제는 뭐요? 당사자의 계약이다, 그죠?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래 것부에 가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것부를 함으로써 본래 채무를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계약이 대물 변제 계약입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4번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는 특정물의 인도는 뭐요? 채권자 현주소 지미주고요. 특정물의 인도는 어디입니까?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다, 그죠? 불특정물의 채권이 채권자의 현주소지가 변제 장소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즉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3자도 대신 변제할 수가 있죠. 다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대신 변제 못하죠. 반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더라고요. 469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변제 파트 등에도 종합적인 어떤 조문 지문이 떴는데 다 뭐요? 조문 위주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채권 총론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전공자들을 시험 대상으로 한 파트에서는 아주 힘든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도 웬만하면 뭐요? 조문과 그 개념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정도까지 출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일부 문제들은 뭐야? 이미 우리 시험에서 그 수를 뛰어넘는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문들을 내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뭐야? 그 부분도 깊이 있는 어떤 판례 내용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상당히 뭐야? 우리 시험은 비전공자들 시험이 아닌 전공자들의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1차 시험은 뭐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맞추고자 욕심을 부리는 순간 뭐요? 이는 역으로 뭐요?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뭐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뭐예요? 상대평가보다 문제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비전공자 시험이지만 전공자 시험 못지않게 뭐예요? 아주 그 출제 난이도가 높다. 그렇지만 왜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 모든 점수를 고득점 할 필요 없죠. 즉 60점만 넣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60점 정도의 어떤 문제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을 구성하고 나머지 뭐요? 30% 이상의 지문은 뭐요?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뭐요? 어려운 지문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내 것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고 할 필요도 없죠. 그죠? 나는 어디에만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선택해서 절대로 뭐요? 실수치 않게끔, 그죠? 그러면 충분하게 따라서 현장에서도 뭐요? 빨리빨리 문제를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 위주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뭐요? 그때 한 번씩 보고 푸는 겁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풀면 큰일 납니다. 불합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채권부 종로는 그런 식으로 약간만 더 추가해서 심화반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럼 채권법은 이제는 채권 강론에 해당하는 6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채권 강론은 438페이지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채권 강론에서는 일반적으로 6문제 정도가 지문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채권 강론 이하로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